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정말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의 대부분을 몸소 겪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마음이 힘들고 아픈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세상의 끝에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정말 제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맞았을까요? 저는요,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째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남아 이렇게 사연을 적을 수 있다는 건 저에게 행운이 따랐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겠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불행이란 불행은 아마 제가 혼자 다 짊어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는요,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아주 낡은 성인용 긴팔 셔츠에 돌돌 쌓인 채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태로 고아원 앞에 버려지게 되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법이겠죠. 저를 낳아준 엄마도 그랬을 겁니다. 뭐 남편이 없다거나 아니면 제가 딸이라서 키울 수 없었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너무 어린 나이에 저를 임신해서 저를 키울 능력이 안 됐다거나. 사정이라는 건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저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도 할 수 없었을 그 갓난쟁이 때부터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이라는 곳이 제 집이자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요, 다른 아이들도 당연히 이렇게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제 나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고아원에서 태어난 줄 알았던 저는 원장 선생님 부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좋아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셨었거든요. 사랑으로, 애정으로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아니,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제가 7살이 될 때까진 말입니다. 원장 선생님의 그런 마음은 전부 저희를 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잘해주셨던 이유는 가난아기일 때 제가 고아원 문 앞에 버려졌을 때 저를 제일 먼저 발견하셨던 후원자 때문이었습니다.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자금과 물품을 후원하시던 재력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고아원에 물품을 가져다 주러 오시다가 문 앞에 흰색 셔츠에 둘둘 말려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 저를 안고 들어오셨거든요. 그 품에 안기고 나서야 울던 제가 조용해졌대요. 그게 뇌리에 박히신 건지 그 재력가분께서는 제가 크면서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요. 고아원에서 일일이 그 부분을 챙겨줄 수 없으니까요. 재력가분께서는 저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씩 알게 되신 겁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최소한의 교육만 받으면서 자란다는 사실을요. 요즘 고아원은 예전처럼 원생들을 막대하지도 않고 정부에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지원도 해준다지만 세상에 고아원이 한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버려지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일일이 그런 부분까진 챙길 수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재력가분께선 일반 가정 환경과 다름을 인정하시면서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떼야 하지 않겠냐고 몇몇 없는 원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은 해주어야 한다고 방문학습지를 전부할 수 있게 배려도 해주셨어요. 덕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고아원의 방문교육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이별로 아이들을 앉혀놓고 수학도 가르쳐 주시고 한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이었지만 원장 선생님은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원장님,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겐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거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 교육을 지속할 수도 없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진 아낌없이 아이들 교육에 힘을 쓸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혹시 다른 문제가 있나요? 아무래도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불만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공평하게 여태 그랬던 것처럼 학습은 따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더 나이가 있는 언니 오빠들의 눈치가 보여서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재력가분은 이해를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어린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재력가분께서는 한 달에 한두 번 꼬박꼬박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를 꼭 챙겨주셨습니다. 다른 아이들 몰래 저에게 간식거리를 전해주기도 했고요. 원장 선생님은 그런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재력가분의 후원이 없다면 고아원이 이만큼 유지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꼭 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7살이 되었을 때부터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늘 저와 함께 고아원 마당에서 소꿉놀이를 하던 친구들이 점심을 먹고 나면 다 같이 원장 선생님의 봉고를 타고 어딘가를 갔다가 저녁 먹기 전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장 선생님께 저도 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고아원에 더 어린 동생들이랑 남아서 노는 건 재미가 없었거든요. 눈치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어딜 따라오겠다는 거야? 너는 그나마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아. 가서 저녁 먹을 준비나 해. 왜 애한테 큰 소리를 내고 그래요? 이러다가 일러 바치면 어쩌려고. 우리 원장 선생님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얼른 밥 먹을 준비하자. 저는 원장 선생님의 큰 소리에 잔뜩 쫄아붙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디 갔다 오는 거냐고 물어보아도 친구들은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원장 선생님께서 입단속을 단단히 시킨 탓이었죠. 저는 늘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했던 원장 선생님에게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친구들은 학교가 끝이 난 뒤 봉고차를 타고 어디론가로 떠났고 저는 홀로 고아원에 남아 동생들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저는요, 여태 언니들이 학교를 가면 늘 저녁에나 돌아왔기 때문에 학교가 점심을 먹고 끝이 난다는 사실을 입학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원장 선생님은 늘 저를 제외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사라졌죠. 저는 끝까지 진실을 모를 뻔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입양이 결정되어 버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고아원에서 잠을 자는 날 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몰래 말을 해주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가 끝이 난 뒤 사라지는 이유는 국어를 하러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놀라시겠죠? 요즘은 길거리에서 구걸이라는 걸 하는 어린 아이들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구걸이냐 싶으실 겁니다. 근데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 그리고 고아원에서 같이 지낸 언니 오빠들은 학교가 끝이 나면 봉고차에서 너도 나도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길거리를 짝지어 돌아다니며 배가 고파요, 1,000원만 주세요 하면서 구걸을 하러 다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구걸에서 번 돈은 당연히 원장 선생님 주머니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거는 불법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께서 혹시나 제가 재력가 아저씨에게 이를까봐 저만 빼놓고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원장 선생님 눈에 저는 눈엣가시였을 겁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조마조마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물론 제가 안다고 그걸 재력가에게 이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구설수에 올라가는 것보다야 훨씬 낫잖아요. 하루빨리 눈앞에서 저를 치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입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면 제일 처음으로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는 사실 고아원의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계속 지내고 싶다는 멍청한 생각을 했었어요. 저를 몰래 챙겨주시는 후원자도 있었고 다른 아이들이 국어를 하러 다니는 동안 저는 어린 동생들이랑 놀고 있으면 됐고요. 다른 친구들이 저를 시기 질투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에게 못된 짓을 하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하지만 원장 선생님 입장에선 달랐던 거죠. 결국 저는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양산에 있는 가정집으로 말입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가 도착한 양산의 집은 생각보다 허름했습니다. 물론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는 아니었지만 TV에서 볼 때마다 입양을 가는 아이들이 부잣집에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어쩌면 그런 상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은 논밭을 구불구불 지나 들어가 있는 작은 마당이 있는 파란 철제 지붕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단촐한 마당에는 수도가 있었고 그 옆에는 진돗개처럼 큰 개 한 마리가 묶여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된 사료가 아니라 식구들이 먹고 남은 밥을 온데 섞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양산집에 갔을 때 저는 부모님이 생겼다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조금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간 아버지의 얼굴이 좋지 못했거든요. 집에 도착을 해서 보게 된 식구들은 꽤 많았습니다. 인연이야? 아이 도대체 무슨 입양까지 하겠다고? 임신 하나 못해서 이렇게 큰 애를 입양한다는 게 말이나 돼? 동네 사람들 보기 쪽팔리게. 차라리 어디 한 1년 산속에 숨어 지내다가 갓난아기 출산했다고 데려오지. 아유 다 큰 애를 아유.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이가 갓난쟁이는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좀 더 큰 애들은 이미 자립심이라는 게 생겨서 다루기 어렵다고. 엄마, 형이 다 알아서 생각하고 입양한 거겠지. 이름이 정선이라고 했나? 정선아, 나는 앞으로 삼촌이라고 부르면 된다. 삼촌,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선이라고 합니다. 김정선은 무슨 김정선이야? 여기는 박씨 집안이다. 앞으로 박정선이라고 하고 다녀. 알겠어? 저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김정선이란 이름을 달고 살았지만 박씨가 되었어요. 양산집은 밭에서 작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8살이던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면 집에 책가방만 던져두고 밭으로 가야 했어요. 놀이터를 간다던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논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죠.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했기 때문에 삼촌께서 저를 매번 등하교를 시켜주셨거든요. 차를 타고 돌아오면 책가방을 던지고 바로 밭으로 가서 부모님을 도와 밭일을 해야 했습니다. 8살 그 어린 나이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뭘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잘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윽박을 지르며 일도 똑바로 못한다고 구박을 하셨습니다. 저는 잔뜩 움츠러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처음엔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위로나 널찍한 부모님의 품이 아닌 손바닥이었습니다. 그 어린 저의 몸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손으로 갈기셨죠. 어디서 고아원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냐고. 특히 할머니께서는 침을 팍팍 튀기면서 저에게 못 배워 먹은 년이다. 은혜도 모르는 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리를 어디 가서 꺼내지도 말라고요.
사람들이 입양아를 다시 파양했다고 하면 얼마나 욕을 하겠냐고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애 팔에 자국이라도 남으면 내일 학교 갈 때 좀 그렇잖아요. 안 보이게 등짝이나 배 같은 곳으로. 참나, 내가 아주 손찌검을 하면서 눈치를 봐야 한다니. 썩을 년, 일이나 잘하면 몰라도 어쩜 저렇게 배움이 느린 애를 데리고 와서는. 고아원 원장이 분명히 제일 일손 빠르고 눈치도 빠른 아이라고 했는데 처음 볼 땐 야무져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자가 있는 애일 줄이야? 그래서 내가 그 원장인지 뭔지 음흉해 보인다고 안 했냐? 애들 데리고 구걸이나 시키는 놈이 야무진 애를 지가 쓰지 왜 입양을 보내겠어? 에라이. 저는 어른들의 민낯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입양을 한 이유가 그저 이를 도울 사람이 필요해서였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살짝 의문이었죠. 왜 굳이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도 있는데 고작 8살밖에 안 된 저를 입양했을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그것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양을 온 지 한 달이 딱 지났을 때 엄마가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엄청나게 따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내용은 즉슨 저를 입양하고 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어찌된 게 지원금이 나오지 않냐, 그런 이야기였어요. 원장 선생님은 지역마다 보조금 지원이 다른 법이다. 우리도 애 하나 빠져서 손해를 엄청 보고 있다. 그런 대화였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저를 입양하고 받을 수 있는 입양 지원 보조금 같은 것을 기대했던 거죠. 밭일도 하고 돈도 물어다 주는 황금알인 줄 알았는데 그저 짐덩어리 하나 맡은 것이랑 뭐가 다르냐고 따지고 드셨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왜 하필 고아원 앞에 둘둘 쌓인 채로 버려져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 어린 나이에도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제가 방 앞에서 울고 있는데 삼촌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삼촌이 제일 좋았어요. 할머니처럼 엄마처럼 저에게 손찌검을 하지도 않았고 아빠처럼 제가 숨죽여 울고 있는 걸 보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꺼지라고 소리를 치지도 않으셨어요. 다른 가족들처럼 저에게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혼쭐이 나고 싶냐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셨고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밥을 먹는 것도 사치라고 말을 하셨었어요. 저에게 고기 반찬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시면서 늘 찬물에 마른 밥을 주시며 김치를 얹어 먹으라고 하셨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른들이 먹는 김치가 8살짜리 아이에게 얼마나 맵겠나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면 배가 불렀다면서 저를 굶기기도 하셨었어요. 그럴 때마다 삼촌은 저에게 몰래 초코바도 쥐어주시고 또 학교가 끝이 나고 집에 돌아갈 때 몰래 떡볶이와 김밥을 사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삼촌이 제일로 좋았습니다. 아이 참, 애가 듣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정선아, 오늘 삼촌이랑 시장에 나들이 나갈까? 삼촌이 순대 사줄게. 정선이 순대 좋아하잖아. 오늘은 할머니가 땅 고르는 작업해야 된다고 했는데. 삼촌이 할머니한테 말해볼게. 기다려봐. 삼촌이 뭐라고 할머니를 설득했는진 모르겠지만 삼촌은 저에게 윙크를 하시며 같이 시장에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낡아 빠진 옷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삼촌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갔죠. 제 꼴은 딱 국어를 하러 다니던 고아원 친구들 같았어요. 하지만 삼촌이 옆에 있다면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삼촌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가면 삼촌은 꼭 순대를 사주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유일한 고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탓에 늘 마른 몸이었고 키도 반에서 제일 작았습니다.
다른 애들은 급식이 맛없다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싶다고 징징거렸지만 저는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제가 먹어보지 못할 반찬들이 매일매일 다르게 나왔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삼촌이 사주는 순대였습니다. 삼촌과 함께 집에 돌아와서 오늘은 혼나지 말고 시키는 일을 잘해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할머니께서 마당에 불을 지피고 계셨어요. 엄마, 뭐 태울 거 있어? 난 또 멀리서 연기 올라오는 거 보고 집에 불이라도 났나 했네. 전현 시장 간다고 신난 꼴을 보니까 배알이 꼬여서 말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안에서 가지고 왔었던 물건들을 마당에 죄다 쏟아버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물건 안에는 저랑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서툴게 써준 편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갓난아기일 때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저의 몸을 둘둘 싸고 있었던 성인용 셔츠까지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제 물건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저리 비키라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주제에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뭐하냐면서 아주 악의적인 웃음까지 흘리셨습니다. 저는 정말 할머니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정말 저를 버린 저의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꼭 가지고 있었던 그 셔츠를 할머니 손에서 빼앗으려고 힘을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나이에도 밭일을 오래 해서 그런 건지 정정하셨어요. 저에게 놓으라면서 셔츠를 확 잡아당기셨는데 저도 악바리 같은 근성으로 그 셔츠를 놓지 않았었거든요. 셔츠를 놓친 할머니 때문에 저는 그대로 뒤로 고꾸라지게 되었고 하필이면 할머니가 제 물건들을 태우겠다고 지펴놓은 불길 근처로 넘어지게 되었어요. 셔츠는 사수할 수 있었지만 불씨가 제 옷에 옮겨 붙으면서 팔 부분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놀래서 달려들어 제 옷에 붙은 불을 빨리 꺼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제가 활활 타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팔은 피부가 녹아내린 것처럼 붉게 타올랐고 삼촌은 놀라서 저를 데리고 읍내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읍내 병원에선 화상이 심각하다며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대충 응급처치만 하고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팔에 큰 화상을 입었다는 아픔보다는 제 처지가 서러워서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선 살이 괴사할 만큼 심한 화상이라고 했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재생 능력이 충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삼촌이 부모님께 전하니 부모님께서는 큰 소리로 화를 내셨죠. 입양해 온 년한테 이식 수술은 무슨 이식 수술이야? 차라리 그 팔을 잘라내버리면 몰라도. 이식 수술하는데 돈 많이 들 거 아니야. 아니, 돈 좀 어떻게 아껴보겠다고 입양까지 했더니만 어찌 돈을 더 잡아먹는 기분이야. 그래서 팔 병신인데? 저 팔 못 쓴대? 그거 아니잖아. 3살이나 도단하게 그 약이나 발라줘. 아유, 징그러워 정말. 삼촌은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사실 삼촌이 미안해할 일은 아니었죠. 저는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 학교에 갔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저에게 팔을 왜 다친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밀어서 불구덩이에 넘어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간 집에서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맡아 키울 것도 아닌데 저에게 무슨 도움이 될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냥 장난을 치다가 엄마가 끓이던 국을 쏟아서 다쳤다고 둘러댔습니다. 물론 그땐 몰랐죠. 그런 가벼운 화상에 붕대를 감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던 분이셨어요. 그런 분의 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저에게 집에서 별일은 없는지 힘든 게 없는지 매번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시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잠시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주었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지만 1년이란 시간은 짧았어요. 2학년이 되어서도 담임 선생님께서는 가끔 집에도 찾아오시고 저를 들여다보셨지만 그게 제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삼촌과 결혼을 하셨거든요. 저에겐 숙모가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동시에 두 편을 잃었습니다. 숙모가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면서 삼촌과 숙모는 타지방으로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제 편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 때와 한 명도 없을 때의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저는 의지를 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첫 월경을 시작했을 때 저희 할머니는 제가 실수를 한 속내일을 마당에 던지면서 손빨래를 하라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있던 말던 저를 무시하고 너는 우리 집안에 종노릇을 하러 들어온 애나 다름없다고 구박을 하셨죠. 물론 종종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입양을 한 딸이라지만 대우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할머니와 부모님께 툭툭 던지시는 분들도 있긴 했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남일 뿐이었습니다. 남일에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겠어요. 한마디 던졌다는 걸로 나는 그 아이의 편을 들어주었으니까 방관만 했던 것은 아니야 하고 생각을 하셨겠죠. 저는요, 가출도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가출을 결심하고 야밤에 몰래 아버지의 지갑에서 2만 원을 훔쳐다가 무작정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읍내까지 갈 방법이 없으니 달려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읍내에 나가서 큰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도착을 하니 아침 7시더라고요. 어디든 멀리 가자는 생각으로 양산에서 제일 먼 강원도로 가는 버스 티켓을 사놓고 대합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정말 볼이 불타는 것 같은 느낌에 눈을 뜨니 아버지가 제 눈앞에 서 있더라고요. 인연이 미쳤나? 지금 내 지갑에서 돈을 털어서 어딜 가려고? 인연이 지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길바닥에서 나뒹굴어도 시원찮으려니 감히 가출을 해? 니년이 아주 머리털을 빡빡 밀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아빠 2번 다시는 가출 안 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밤을 꼴딱 새우고 달리고 달려서 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너무 피곤했나 봅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너무 오래 잠이 든 것이에요.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 혹시나 싶어서 버스터미널에 저를 찾으러 온 것이고 자는 저를 발견하고 뺨을 있는 힘껏 날리신 것이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 시선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잔뜩 부어오른 뺨을 맞았다는 아픔보다는 다시 그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제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버스터미널 앞에 세워둔 차에 저를 태우셨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키도 고작 153cm였고 몸무게도 40kg 초반대였던 저는 거구의 아버지의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간다고 말을 하고 또다시 가출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저에게 자퇴서를 내라고 강요를 하셨습니다. 결국 엄마의 손에 이끌려 학교에 자퇴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으니 저의 일상은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할머니와 부모님이 드실 아침상을 차렸고 바로 밭일을 하러 갔어요.
밭일을 하다가 점심을 차려야 했고 또 밭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상을 차려야 했고 저녁 식사 정리까지 마친 뒤에 집 청소를 하고 씻고 잠이 들었죠. 고작 17살이던 저에게 현실이란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요, 그저 시키는 일에 충실했고 더 이상 혼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고 생활했습니다. 제 나이가 25살이 되었을 때 저는 삼촌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쭉 양산에서 지냈었는데 삼촌은 부산 송정에서 자리를 잡고 지내고 계셨었어요. 괜찮은 청년이 있다고 하시면서 결혼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고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면 얼마나 준대?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요, 결혼이라는 게 돈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서 제 등짝을 치셨어요. 인연이? 그럼 언제까지 이 집에서 식량이나 축내려고? 너도 뭔가 키워주는 애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집에서 결혼 지참금 같은 거 얼마나 준다는데? 아니, 애를 팔아치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바라고 결혼을 시키는 게 어딨어. 그냥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자리 주선하는 거지. 돈도 안 준다는데 왜 시집을 보내? 그럼 우리 집 밭일은 누가 다 하라고? 전혀 없으면 일할 사람도 없어서 안 된다. 삼촌은 난감한 얼굴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그냥 체념을 했죠. 삼촌은 결국 할머니와 부모님과 따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하나 나아질 게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삼촌이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는 삼촌이 주선해 주신 선자리에 한번 나가보라고 말을 하셨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뚱뚱하긴 했지만 인상 자체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송정에 있지만 본가는 김해에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결혼을 하고 나면 김해에 있는 본가와 합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네네 하고 대답만 했어요. 직장도 김해로 옮기기로 했다고 저에게 아이는 둘을 낳고 싶고 여자는 집에서 내조나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남편은 말이 많고 은근히 경박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이 결정되었고 결혼식 당일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감흥이 없었어요. 결혼식 전날까지도 저는 밭일을 해야 했고 할머니의 손찌검을 견뎌내야 했거든요. 저는요, 드레스도요, 목까지 올라오는 긴팔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었어요. 온몸에 상처가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도 제 사정을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는 건지 신혼 첫날 밤에 제 상처를 보았음에도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남들에 의해 조종되는 인형이다 싶었습니다. 시집을 간 저는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비슷했어요.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시댁에서 저에게 손찌검을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난 것으로도 행복했어요. 남편에게는 아픈 노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 온 이유가 명확해졌죠. 저는 밭일 대신에 노모를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똥오줌 하나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살피며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결혼 1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시집 온 지 3년 만에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시게 되자 저는 남편에게 요양병원이라도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돈이 넘쳐나냐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할 때 저희 집에 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값을 치렀으니 저에게 노동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늘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해주는 남편의 모습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남편은 괴팍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친정에서 저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친정으로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픈 시어머니, 어차피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놀고 먹고 하는 꼴 못 본다고 밭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그 지독한 친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또다시 친정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밭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남편은 퉁명스럽게 집에서 놀고 먹으면 뭐하냐고 처가댁도 힘드니까 부르는 거 아니겠냐고 저희 친정 부모님 편을 들더라고요. 결혼 4년 차에 저는 임신을 했지만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 지옥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신이 뭐 대수냐고 재수없는 년이 딸이나 낳지 않겠냐면서 저에게 그럴 바엔 아이를 흘려보내라는 폭언까지 쏟아부으셨습니다. 왜 한 번도 발악을 하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발악을 하면 할수록 더 큰 벌이 내려지는데 어떻게 발악을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도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저는 여전히 이어지는 매타작을 견디며 친정의 일을 도와야 했고 아픈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점점 숨소리가 줄어들지만 삶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버티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생명줄이라는 게 이렇게 길구나 하며 좌절했습니다. 저의 생명줄도 이렇게 길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그래도 남편과 있을 땐 매타작이라는 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 좋았습니다. 제가 출산을 하고 저희 삼촌이 숙모와 함께 친정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밭일을 하고 있었는데 숙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선경아, 왜 여기서 밭일을 하고 있어? 어머님, 아버님, 선정이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몸조리 해주셔도 모자랄 판에. 어? 아니, 우리는 여기 와서 몸조리도 하고 쉬라고 했지. 우리가 밭일하는 거 보더니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지가 나서서 한 거야. 그치, 선정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숙모는 저에게 선물 포장을 한 상자를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선정이는 모르지? 우리 아버지께서 엄청난 양장 부분 명인이셔. 대통령상도 받으신 분이라니까? 선정이한테 무슨 선물을 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출산도 했으니까 아기 옷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렸어. 얼른 열어봐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선물 포장을 뜯었습니다. 아가들이 입는 베넷 저고리 같은 옷이었는데 가슴팍에 수가 놓여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기체 디자인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곰곰이 떠올려 보니 제가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쌓여있던 그 셔츠 소매에 있는 글씨체와 똑같았어요. 이거 수는 직접 사돈어른께서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시그니처 사인 같은 거야. 옷을 입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주는데 이렇게 이름 석자를 새겨주기도 하고 이니셜만 적어주기도 하고.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혹시 확인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물론 그 셔츠 주인이 제 부모일 거란 보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충분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날 눈치껏 집으로 돌아와 다 낡아빠진 셔츠 소매에 적힌 글자를 사진으로 찍어 숙모에게 전달했습니다. 숙모는 아버지가 놓은 수가 맞는 것 같다고 말을 하시며 사돈 어른께 물어봐 주시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발 빌고 빌었습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의 존재를 찾을 수 있길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소식은 좋지 못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양장일을 하시면서 엄청난 고객들에게 옷을 맞춰주었는데 그 소매의 사인만으로 알아보고 찾는 건 무리가 있다는 대답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큰 좌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큰 벌이 내려졌습니다. 네가 우리 며느리한테 이상한 부탁을 했다지? 왜? 이제 와서 친부모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냐?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못된 짓을 해왔다고 일러 바치기라도 하게? 인연이 아주 나이를 처먹더니만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이제 나이가 30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다 아주. 이제 8살짜리 그 꼬마가 아니다 이 말이냐? 우리가 우스워? 갑자기 급발진을 하시던 부모님께서 저에게 매타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억수로 맞았습니다. 본인들을 뭐 고소라도 할 거냐면서 여태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고요.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키워준 거냐고요. 본인들 분풀이로 써놓고 키워줬다는 말이 당당하게 나오냐고요. 저는 모든 걸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더 흐르고 얕은 숨을 쉬시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매일같이 친정에 불려갔고 남편은 제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을 했습니다. 제 인생은 시군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혼이란 말에 갑자기 남편이 눈을 뒤집고 돌변을 하더니 제 뺨을 때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몸이 휘청거리는 힘에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입에서 감히 이혼이란 말이 나와? 너는 늘 그랬던 것처럼 집안일이라 하고 네 친정에 가서 일이나 도와. 내가 너 때문에 매달 처가해준 용돈이 얼만데. 이혼? 죽어도 못하지. 네가 내가 뿌린 돈만큼의 값어치는 해야 이혼을 해주지.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냥 콱 양잿물이라도 마시고 싶다고. 그래? 그렇게 죽으면 보험금은 나오냐? 남편이 눈을 희번득 뜨면서 말을 하는데 순간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남편을 있는 힘껏 밀치고 집을 탈출했어요. 그 상태로 평생 저를 못 살게만 굴었던 친정에 갈 수 없으니 무작정 버스를 타고 송정으로 갔습니다. 삼촌밖에 저는 기댈 곳이 없었어요. 모든 어른들이 저에게 못된 짓을 해왔지만 삼촌만큼은 늘 저를 생각해 주었다고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저에게 평생 처음으로 선물이라는 것을 준 사람도 숙모뿐이었고요. 삼촌네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들기니 놀란 숙모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니,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왔어. 꼴은 이게 뭐니 선정아. 숙모,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선정아. 걔가 지금 일보러 나갔으니까 올 때까지 천천히 이야기 좀 해봐. 나도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두서없이 뱉어냈습니다. 8살에 입양을 오게 되어 겪었던 지난 일들을 줄줄이 쏟아내는데 숙모의 얼굴이 점점 더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는데 여태 탈출을 시켜준다거나 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도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숙모는 손을 덜덜 떨면서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한 뒤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다시 나와서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삼촌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선정이 너 여기에 무슨 일이야?
당신이랑 무슨 이야기 했어? 선정이 남편이 손찌검을 했나 봐. 그 이야기 했어. 숙모는 제가 그동안 친정에서 무슨 일을 당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을 했고, 삼촌은 그저 제가 남편에게 당했다고만 말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가증스럽게도 저를 걱정하는 척을 했죠. 그동안은 삼촌이 제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던 숙모는 저에게 그 집에서 탈출을 시켜주지 않고 사람 좋은 척 옆에 있었던 것도 전부 저를 괴롭히는 일에 동조한 거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너무나도 소름이 끼친다고 말을 하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삼촌은 저에게 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면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방문으로 홀린 듯이 다가가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 쥐새끼 같은 년 내가 잡아놨으니까 마저 혼쭐 내지 그래? 그리고 말이야, 자네도 너무한 거 아닌가? 아픈 노모 하늘나라에 갔다고 우리 집에 보내던 생활비를 뚝 끊어버릴 수가 있어? 아픈 노모 모시기 힘들다고 우리 집 종년 데리고 갔으면 데리고 간 값은 제대로 치러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숙모가 말을 했던 것처럼 삼촌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숙모는 점점 시퍼렇게 질리는 제 표정을 보고선 아마 삼촌이 누구랑 무슨 전화를 했는지 대충은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아마 친정이나 제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를 데리고 가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한 듯 했어요. 숙모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발을 둥둥 구르고 있었습니다. 숙모도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할 틈이 없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도망을 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를 마친 삼촌이 거실로 나왔고 얼굴이라도 갈아 끼운 건지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에게 밥을 먹고 푹 쉬라고 며칠 여기서 지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안심시킨 뒤 저를 잡으러 온 남편에게 저를 넘기려는 속셈 같았습니다. 삼촌은 숙모에게 뭐 먹을 거 없냐고 우리 조카한테 고기라도 구워주자고 말을 하는데 숙모도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삼촌의 본 모습을 보았으니 숙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좌절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삼촌은 사람 좋은 척 냉동실에 고기가 없냐고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숙모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분명히 삼촌이 저를 쫓아올 거고 숙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면을 벗은 삼촌이 숙모 앞에서 가면을 다시 쓸 것 같지 않았습니다. 8살 때부터 제 나이 30이 넘도록 수십 년 동안 저에게까지 가면을 쓰고 완벽하게 제 편인 척 저를 속여왔던 사람인데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가늠이 안 되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절대로 울리지 않았으면 하는 초인종 벨이 띵동 하고 울렸습니다. 삼촌은 아무렇지 않게 연기를 하며 누가 올 사람이 있냐 하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제 머리채를 쥐어잡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삼촌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뭐야? 당신들 뭐야? 뭔데 내 집에 이렇게 쳐들어와? 백희시죠? 김정선 씨를 모시러 왔습니다. 순간 옆에 있던 숙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게 들렸습니다. 삼촌은 당황스러워하면서 저를 에워싸고 있는 경호원들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남편 놈이 달려들어왔습니다. 경호원만 해도 10명이 넘었기 때문에 채 들어오지 못한 경호원들이 현관 앞에 문을 열고 서 있었는데 남편 놈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도망쳐 봐야 내 손바닥 아니지?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친절하게 대했더니 감히 이런 뒤통수를 쳐? 너 죽고 나 살자 이년아! 지금부터 김정선 씨는 저희가 보호합니다.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경호원이 남편의 팔을 확 꺾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영문을 모른 채 저를 보호하는 경호원 뒤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대치 상황이었죠. 남편 놈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마누란데 니들이 뭔데 보호를 하고 말고 하냐.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거 아니라면서 경호원들에게 위협적으로 굴었지만 덩치가 큰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또한 경호원들에게 마치 착한 사람인 척 도대체 여기 왜 온 거냐고 우리 조카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라는 식으로 거들었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30여 분 동안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사이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선이가 여기에 있단 말이지? 사장님, 오셨습니까? 여기 저희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선아, 혹시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느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얼굴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지낼 시절 저에게 몰래 간식을 챙겨주고 저를 유독 챙겨주셨던 후원자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입양을 간 이후에 아예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뒤로는 숙모의 아버지, 사돈 어른도 함께였습니다. 후원자님이 여기는 어떻게... 아니, 어쩜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네가 입양 갔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건만 갑자기 연 사장이 연락을 해서 급하게 와달라고 연락을 할 줄 몰랐다. 정선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저는 눈물이 줄줄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전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말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셨던 사장님께서는 사돈어른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경호업체에 연락을 해서 숙모의 집에 있는 저를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고 사돈어른은 숙모에게서 연락을 받고 전달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이 인간관계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이어지게 된 것인가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하나 입을 열면서 퍼즐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아원 앞에 버려졌을 땐 그저 종이박스 같은 것에 베네 저고리 하나만 입은 채로 버려졌었대요. 고아원에 물품을 후원해주러 오신 사장님께서 제 체온이 내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차에 있던 여분의 셔츠를 꽁꽁 싸매서 안고 고아원에 들어가셨던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셔츠는 저희 부모님의 셔츠가 아니라 사장님의 셔츠였던 거죠. 저는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증거일까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셔츠를 만든 사람이 바로 숙모의 아버지, 사돈어른이었던 것입니다. 사돈어른께서는 양장점을 오랜 시간 운영하셨었고 만든 옷마다 시그니처 표식을 남기셨던 것이죠. 사장님께서는 단골 손님이셨고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사인을 남기셨었는데 처음엔 사돈어른도 너무 예전 일이니까 가물가물해서 기억을 못하고 계시다가 장부를 확인하고 알아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돈어른께서는 여태까지 손님들에게 옷을 만들어 드릴 때마다 치수를 적어놓고 또 시그니처 사인이 뭐가 어떻게 들어갔었는지 고객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장부를 적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기억이 나서 뒤져보다가 그 셔츠의 주인이 사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혹시라도 그 사장님이 제 친부모라도 될까봐 좋은 일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서 연락을 하신 겁니다. 사실 아이를 버리고 갔다는 것을 남이 알게 되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사돈어른의 고객이기도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몇 개월간 고민을 하셨대요. 연락을 드려서 그 셔츠에 쌓인 아이가 사돈댁 시조카라더라 하고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요. 그래도 결국 용기를 내어 연락을 드렸고 사실은 버린 자식이 아니라 아이가 추울까봐 셔츠를 감싸주었던 것이고 오랜 시간 후원을 했다가 입양을 가면서 연락이 끊긴 정선이라는 아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었죠. 저를 후원해 주신 사장님께서는 제가 계속 눈에 밟혔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좋은 집에 입양을 보냈다고 했지만 마음에 걸리셨었대요. 사는 게 바빠서 몰랐는데 원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구걸을 하고 못된 짓을 해서 돈을 빼돌렸다는 게 밝혀지고 고아원이 문을 닫으면서 더더욱 제 걱정이 들었다고 하셨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께서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사고로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에 갔었대요. 그 뒤로 고아원에 후원을 시작하신 거고 저를 만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본인 딸의 이름인 정선이라는 이름을 저에게 붙였으면 좋겠다고 고아원에 말을 했고 제 이름도 그래서 정선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몇 번이나 건너 삼촌을 통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삼촌은 저에게 물어보겠다고 해놓고 저에게 말은 하지 않고 사장님께 정선이가 사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겁니다. 숙모에겐 비밀로요. 숙모는 제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혹시 있었을까 싶어서 저에게는 말도 꺼내지 않았던 거고요. 저는 아예 사장님의 소식을 듣지도 못했으니 그립고 뭐고 할 시간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 제가 이렇게 도망을 쳤고 숙모는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제가 보기 싫다고 해도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사장님께 연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연락처를 몰랐던 숙모는 사돈 어른께 전화를 걸어서 말을 전해달라고 했고 저를 계속 그리워하셨던 사장님께서는 사돈 어른의 급한 연락을 받고 본인이 도착하기 전에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경호업체에 먼저 연락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좋게 남편놈이 등장하기 전에 경호원들이 먼저 도착을 했던 것이고 곧이어 사돈 어른과 사장님도 도착을 하신 거죠. 이런 우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당했던 그 수많은 부당한 일들에 대한 마지막 보상이 그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관계에 대해 듣고 난 뒤 눈물을 줄줄 쏟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를 보살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좀 숨겨주세요. 이 나쁜 인간들에게 더는 당하고 싶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저를 괴롭히고 저에게 매질을 해온 이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사장님, 이 팔 좀 보세요. 살이 다 녹아 썩어버린 제 팔을 보세요. 이렇게 당해도 병원 한번 제대로 보내주지 않은 게 저 인간들이에요. 세상에 천하의 몹쓸 놈들 같으니라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몹쓸 짓을 해놓고 이 나이 먹도록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갔으면 사랑으로 키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사장님께서는 제가 당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분노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서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사장님이란 존재 하나만으로도 저에게 너무나도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의 유일한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이 여태 삼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사장님이 계셨었죠. 그날 저는 발악하는 남편과 삼촌을 막아주는 경호원 덕분에 사장님의 차를 타고 사장님이 지내고 계시는 해운대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숙모도 어떤 일이 생길지 불안해해서 사돈 어른과 함께 친정으로 떠났고요. 저는 휴대폰 전원을 끈 상태로 그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거처를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숙모에게 엄청나게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숙모는 당당하게 삼촌에게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는 친정에서 쭉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마도 숙모도 저만큼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뒤에 숨겨진 이면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사장님의 도움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 소송과 함께 여태까지 당한 일들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며 친정 부모님과 삼촌, 남편 모두를 고소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할 당시엔 사진을 찍지 못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몸에 남은 아주 오래된 상처들이 전부 증거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과 더불어 가족들 전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그 인간들이 아주 펄쩍 뛰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지들이 여태한 죄는 생각도 못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애한테 꾸지람도 못하느냐 반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 아동의 괴롭힘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어 있었고 처벌도 상당하게 수위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제가 그 시간을 버텨냈다는 것이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올려냈습니다. 저는요, 이혼도 했고요.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인간들을 모조리 깜빵에도 보내버렸습니다. 삼촌이 깜빵에 들어가게 되면서 숙모도 이혼을 더 쉽게 할 수 있었죠. 숙모는 이혼 이후에 온 가족이 이사를 가면서 거처로 옮겼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또한 사장님의 배려로 해운대에 보안이 꽤 괜찮은 오피스텔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인간들이 전부 깜빵에 갔기 때문에 불안함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며 저에게 경호원 한 분을 붙여주셨습니다. 남편놈은 집행유예였거든요. 저는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혼자 있는 게 불안해서 사장님 부부와 함께 시간을 더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정선아 하고 부를 때마다 사모님의 표정이 오묘한 게 느껴집니다. 아마 딸이 생각나서 그러시는 거겠죠. 저는 일부러 가식을 떨지 않고 있습니다. 잘 보이려면 얼마든지 가식을 떨 수 있겠지만 진심을 보여드리고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사장님 부부와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제 옆에 제가 위험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여태 힘들게 당하며 살았으니 이제라도 마음을 조금 놓고 살고 싶어요. 그 인간들 징역을 살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출소를 할 테니까 그때 제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30 중반, 앞으로 더 대단한 시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몸도 마음도 지금부터 건강하게 지켜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